첫 번째 발표자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보규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이복입니다. 지금부터 쌓는 데 30년, 무너지는 데는 30초,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고 나왔습니다. 말단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 간절한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뭔가 태어났으니까 한 번 사는 세상에 뭔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뜻입니다. 퇴직하고 났더니요, 지금 16년 됐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자 한 첫째는 책을 썼습니다. 이보규와 행복 디자인 21.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 죽기 전에. 그래서 쓴 글이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써서 여러분 앞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작할 때요, 어떤 공무원이 되어야 할까?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자. 이게 모토였습니다. 저는 명예롭게 퇴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왕이면 퇴직하고 나도 살아가는 세상에도 공무원의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끝까지 퇴직 후에도 당당하게 행복하자. 부끄러운 일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세 가지의 좌우명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어떻게 될 거냐? 초심을 잃지 말자.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자. 그리고 늘 어려운 일이 닿을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자. 이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던 좌우명이었습니다. 먼저 초심을 잊지 말자. 저는 공무원 시험 보던 날이 지금 네 번 떨어지고 5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그날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던 날 떨어진 사람들의 낙방부 쓰이쓴 술을 먹는 사람 몇 명이냐? 평균 21만 명에서 23만 명이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44만 명 정도의 공시적이 지금 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택했느냐는 거죠. 일단 공무원이 되면요,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는 다른 게 아니죠. 일이 많습니다. 생활고는 필수입니다.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비난도 다가옵니다. 공무원의 비난은 우리가 피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공무원 할 때 알고 들어왔지, 이걸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핑계 대지 말자. 힘들다고 버텨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지고 또 다지는 다짐입니다. 제가 속사를 드러내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동사무소 시작한 출발이 구청을 거쳐가지고 시청 행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갔더니 일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보러 갔는데 어느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 옷자락을 열더니 봉투를 하나 썩 넣어줍니다. 슬쩍 보니까 이거는 가라온 에피선을 세우는 업자인데 틀림없이 이걸 주는 이유는 안 세우고 잘못돼도 받아는 뜻이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당신이 안 가져가면 이걸 내가 파출소에 신고하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양반이 누구냐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새로운 내무국장, 그분이 나중에 시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내무국장하고 중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절친이었대요. 아마 사석에서 말한 모양이에요. 내 서울시청 출입하면서 업자 생활을 하는데 대개 봉투 주면 받는데 이 봉투도 안 받고 도와주지도 않고 까다로운 놈이 있다. 행정과의 젊은 놈 이복이라는 놈이 왔는데 골치 아파 죽겠다. 근데 내무국장은 나의 그때 이름을 기억한 모양입니다. 결투가 들어갔더니 기한책 보더니 네가 이복이야? 아, 예. 이랬더니 쓱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요, 사석이나 공작석이나 가서 하면 서울시 복마전 아니다. 행정과의 이복이라는 놈을 봐라. 모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저는요,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아니 높은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람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제가 시련은 뭐냐? 수사를 거쳐서 사무관 거쳐서 서기관이 됐습니다. 구청에 건설국장을 받았습니다. 모구청에. 결제를 가져온다 보니까 두툼한 준공조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사진도 찍어놓고 일 잘 된 것 같아요. 깨끗하게 결제해 줬습니다.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그 국장이 봉투, 책상 고무판 밑에 제가 봉투 하나 놨는데요. 사모님하고 우리 재밌게 좀 맞으면 잡수세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옆에 지금 결제 대기하는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여비서도 옆에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다시 불러가지고 주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나 안 받을게. 받으면 안 되잖아. 아, 이건 관행입니다. 아니, 관행도 난 소용없어. 나가서 얘기해라. 내무 건설국장한테 결제 받을 때 봉투 줄 필요 없다 얘기해라. 이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전 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나한테 봉투를 안 주는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과정이, 다짐하는 과정이 바로 더한 것은 집에 갔더니요, 케이크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명함을 보니까 이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이거 봉투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서 봉투 이리 줘. 넣고 월요일 날 가서 우체국에 가서 문 열자마자 그 주소지에다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게 말썽이 났어요. 내중에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케이크 잘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예,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봉투는 없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 9시 3분에 정확하게 그분한테 보내줬습니다. 했더니 과연 듣던 대로 이보규 교수 국장님이군요. 그런데요, 이건 내 혼자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부하가 한 건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결제해달라는 겁니다. 상사가 부탁합니다. 직원 하나 보낼 테니까, 누가 하나 보낼 테니까 얘기 들어보고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연락했습니다. 저를 차라리 다른 데 보내주시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그 민원은 내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더니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에게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소정 결단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업자나 민원인들이 부탁할 때는요, 늘 이걸 주장합니다. 안 된다, 한다. 이 규정 시킬 필요 없다. 그런데 세상에 규정이 필요 없는 사회가 있습니까? 규정대로만 될까? 규정이 필요 없다고 법에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게 뇌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하겠다. 아니, 비밀이 지켜집니까? 돈을 만들려면 전표를 발행해야 되고 현금을 따져야 되고 돈을 꺼내야 되고 이 과정에 한두 사람이 결정 잘하냐입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시대에 보면요, 사진은 있잖아요. 천지 신지 아지 자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요새는 유튜브가 알고 카카오톡이 알고 트위터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만 해주면 너는 출세를 보장하겠다. 승진은 내가 보장해주겠다. 너를 꽃길을 가게 해주겠다. 매달 용돈 주겠다. 꽃길은요,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더한 것은 이 나비 효과, 도미노 이론,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을 몰아치듯이 도미노의 한 날거리에 건드린 도미노가 전체 도미노를 넘어뜨리듯이 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본인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조직에서는 개의 문제가 되고 과의 문제가 되고 국의 문제가 되고 기관의 문제가 되고 전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도미로 이루어집니다. 더한 것은 여러분 왜 들통이 나느냐 이게 왜 들통이 나느냐 꼼짝마 왜 나느냐면요 이게 부패 방지원 CCTV 모니터링이 있어가지고요 과거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팩트로 다 주장합니다. 청문회 때 가끔 보잖아요. 어느 분이 깨끗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어느 협회에서 해외여행 갈 때 용돈 준 것이 관행으로 줬다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그분은 결국 그 자리에 못 가더라고요. 어느 공무원이요. 경리사원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겠다니까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격리직은 자기 할 때에 비리 저지르던 것 갖다 전부 어느 기관에 제출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줄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많이 보잖아요. 두 번째는요. IT가 발달돼가지고 빅데이터 해가지고 지워지진 않습니다. 요새 시나리오가 발굴해가지고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지금 부정을 적발한 CCTV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실이 마지막 날 어느 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습니다. 나는 지금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과거에 하나의 팩트가 드러나면 제목체로 30년 쌓은 탑이 30초의 판단 잘못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장을 시골에서 28년 하셨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몇 년 따님이신가요? 대단한 직책이잖아요. 이장을 그만두는 날 다음 이장이 비석을 세워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물의 이름 써는 게 뭐 중요하냐. 죽거든 해달라. 그래서 마을에서 죽은 다음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비석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제가 4년 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아내와 같이 빼주면서 모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장례를 치고 났습니다. 책상삽을 뒤졌습니다. 무언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나한테 뭘 줄 거라는 느낌 있잖아요. 기대치. 통장에 나와서 빙고 잔고가 제로입니다. 회갑 때 준 닷돈짜리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금반지 어디 갔냐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누가 가져가는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버지 영정사진에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중학교도 안 보냈잖아. 큰아버지가 돈 줬잖아. 아버지 고등학교 안 보냈잖아. 내가 이 청주 나와가지고 공고 야간부 정익과 신부단을 다니까 아버지 알잖아. 내가 대학을 안 보냈잖아. 내가 동사무소 숙지에 자취하면서 야간대학 다니고 아버지 알잖아. 장가 갈 때 아버지 전셋값 한 푼 줘봤어? 전셋값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난 돈 없다. 아내에게 혼수해 올 걸 갖다가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전셋값을 치르고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진짜 미안해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비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못 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목소리가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랑 같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군대에서 제가 대북방송 아나운서 연유로 피업됐습니다. 지금은 그거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바람에 제가 아나운서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밤낮 없이 공부해서 4번 떨어지고 5번에 공무원이 된 것이 누구 덕입니까? 우리 아버지 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요, 선비잖아요. 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심보관 정기편에 있는 성유신문이라는 글에서 인용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걱정이 생기는 건 욕심 때문이다. 화가 일어나는 건 탐욕 때문인 것이다. 근데 더한 것은 그분이요. 근검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는 벼슬을 잃게 된다. 이게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육형제 중에 삼형제가 공직에 섰습니다. 우리 삼형제 다 깨끗하게 공직을 나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아버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요, 도둑님이 물건을 치고 도망갑니다. 경찰관이 호랑이 따라가죠.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둑님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관은 금방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도둑님은 빨리 도망갈 때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 지가 바른 길 다니는 도둑질하겠습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옳은 길 두고 왼쪽 길이 무슨 길일까요? 부정부패입니다. 뭘까요? 부정한 돈입니다. 뭘까요? 무책임입니다. 뭘까요? 비위입니다. 이 길 두고 이쪽으로 가면 뻔하잖아요. 낭떠러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가야 할 길 압니다.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하느냐? 해야 될 일은 하기 싫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은 유혹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돈 없고 쩔쩔맬 때 누가 봉사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요,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모든 것이 팩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숨길 곳이 없습니다. 숨길 데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강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강은 항상 여름철 되면 본부장은 집에 못 갑니다. 홍수가 지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홍수에 나가보면요, 흙탕물이 온 강을 쓸고 지나갑니다. 아, 큰일 났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날 가보면 흙탕물은 다시 맑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맑은 물 한 줄기는 급기야는 전 한강을 맑은 물로 바뀌는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의 이 작은 외침이 퇴직한 나이든 이 사람의 외침은 비록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듣고 한 사람 들에 번져나가면 좋은 의미의 나비 효과는 전 국토를 깨끗하게, 전 공무원사를 맑게 나가서는 한국 사회가 청렴이 세계 OECD 가운데 가장 나쁜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것도 저의 이 작은 외침 하나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초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 일신 우일신 그때그때마다 다짐해야지 한 번 결심했다고 예면에 뿌리면 그 사람은 결국 큰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로를 큰 길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한 자기 이익, 나보다는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보다는 이웃을, 이웃보다는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보다는 전 국민을, 국민보다는 전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출발점은 이 청렴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드리기 바라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 이보규 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